1900년 중국에서 일어난 외세 배척 사건인 의화단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제국주의 열강들이 중국으로 군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반란이 진압된 뒤에도 러시아는 중국에서 군대를 철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일본은 이 러시아의 행보가 일본과 영국을 위협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국과 동맹을 맺게 되고요. 1904년 일본과 러시아가 싸우니 우린 이것을 러일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결과적으로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이 러일 전쟁의 승리를 시작으로 세계적 군사 대국이 되기 시작했죠. 자, 그러니까 일본도 야, 우리도 군사 이 정도 되는데 우리 정도면 강대국 대접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미국에게 찾아가서 야, 우리도 강대국 대접 좀 해줘 이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은 비백인은 미국에 이민을 올 수 없다라는 것을 포함한 여러 조항들로 일본이 강대국 대접을 받는 문을 완전히 굳게 닫아버리죠. 자,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야, 이거 인종차별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거기다 경제 대공황까지 겹쳐서 야, 이거 이대로 살다가는 우리가 그냥 당하고만 있겠다. 이거 힘으로 군사로 무력으로 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일본은 군사주의와 극우 민주주의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누가 이끌었느냐? 바로 도조라는 사람이 이끌게 됩니다. 자, 이 도조라는 사람, 군사주의의 기본, 킹본, 정석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도조라는 사람이 무엇을 주장하느냐? 야, 이거 강대국들 우리가 봐줬더니만 안 되겠어. 강대국들한테 우리가 강경책을 쓰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강대국들한테 완전 시계 밀어붙여가지고 강대국들의 식민지를 빼앗자라는 말이었죠. 자, 그렇다면 일본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강대국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중국이 있습니다. 일본은 1931년 중국의 만주를 침공하게 됩니다. 자, 상황이 이쯤 되니까 설마 일본이 강대국들을 하나하나 야금야금 먹으면서 우리까지 공격하는 거 아니야? 라고 불안했던 서양 국가 강대국들은 일단 뿌리부터 뽑자라는 생각으로 중국을 도와서 일본을 저지하게 됩니다. 자, 이런 강대국들의 행보에 더욱더 화가 난 일본, 아니 니들은 뭔데 끼어들어? 라는 심보로 더욱더 중국에게 강하게 나가게 되고요. 결국 1937년 난징으로 쳐들어가 난징 대학살을 벌이는 끔찍한 짓까지 자행하게 되죠. 자, 이때 모든 상황을 조심스레 지켜보고 있었던 미국은 일본이 중국을 손에 넣을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서양 국가들에게 계속해서 알리기 시작합니다. 야, 저기 중국 일본한테 먹히겠는데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러나 대표적인 서양 강대국이었던 영국과 프랑스, 그 말을 들을 겨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서양에선 이미 나치, 히틀러라는 존재와 함께 싸우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미 당했고 중국도 당할 것 같고 우리는 히틀러한테 당하고 있고 영국과 프랑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당장 미국이 참전해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처칠은 계속해서 미국의 참전을 촉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도 그래, 미국도 뭔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게 지원하게 되고요. 미국의 함대를 하와이로 보내서 있게 했습니다. 미국의 군대가 일본의 영토에 확 가까워짐으로써 일본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기 위함이었죠. 거기다 일본에게 수출까지 금지해버리게 되죠. 미국의 일본 수출 금지는 일본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제 일본은 손을 잡을 동맹국과 미국을 대신해 자원을 얻을 식민지가 필요했죠. 그렇게 도조는 1940년 독일의 히틀러와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와 함께 손을 잡아 군사 동맹을 맺게 됩니다. 히틀러, 무솔리니, 도조, 전체주의 국가들이 동맹을 맺었다니 듣기만 해도 아주 등골이 서늘해지는데요. 또한 미국은 일본의 자원의 대체제로서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를 택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생각합니다. 네덜란드의 식민지인 인도네시아로 가게 되면 미국의 식민지인 필리핀과 가까워질 것이고 마찰 가능성이 아주 높겠구만. 그럼 거기서 미국의 함대를 공격하고 미국과의 전투에서 이기면 우릴 강대국 대접해줄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렇게 일본은 거리상의 문제, 그리고 바다에서 보급을 받기 어렵다는 것, 거기다 기밀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그런 문제점들을 모두 감안하고 미국과의 전투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미군은 처음에 진주만 함대로 파견될 때부터
전혀 걱정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놀러 가듯이 안심했다고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진주만에는 비행장도 아주 많고요. 항만 혹은 수리 시설들도 구비되어 있었고요. 거기다 연료도 빵빵하니까 이건 뭐 걱정할 이유가 없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거기다 결정적으로 진주만에는 수심이 얕아서 어뢰가 터질 수 있는 일정 깊이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뢰까지도 안심되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 안심도 킴멜 제독의 등장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진주만 함대 지휘관으로서 킴멜 제독이 임명되는데요. 킴멜 제독은 절대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안심시키지 않고 훈련을 시작하게 됩니다. 거기다 미국은 일본과의 전쟁을 시작하기 전부터 일본의 암호를 해독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 라디오나 정보를 확인한 결과 일본이 전쟁 준비인 것이 확실시 됐습니다. 그렇게 미국은 암호를 해독한 후 함대에게 전보를 보내게 되는데요. 이 전보에 적힌 말은 아직까지도 미국 해군에게 많이 회자되며 유명한 명언으로도 남게 되었습니다. 자, 뭐라고 적혀 있었느냐? This dispatch is to be considered a war warning 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미말친 영어 발음 괜찮습니까?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바로 이 전보를 전쟁 경보로 여길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네가 이 글을 읽고 있으면 전쟁은 이미 시작된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와, 제가 그 함대 속의 군인이었다면 진짜 소름이 돋았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이 전보를 받은 킴멜은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깨닫고 일본과의 전쟁 준비를 완전히 마치게 됩니다. 미국이 일본의 암호를 해석하고 있을 때 일본은 망망대해를 가로질러 미국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때까지 킴멜 제독이 그렇게나 열심히 훈련하고 준비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일본이 오는 것도 몰랐다는 건데요. 1941년 12월 6일 일본이 하와이 320km 앞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게 다음날인 1941년 12월 7일 한 미국 훈련병이 레이더에서 수많은 비행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걸 본부에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본부는 미국의 해군 비행기일 테니 걱정하지 마라, don't worry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막상 일본은 미니어처로 시뮬레이션까지 해가면서 준비를 하고 있던 상태였는데 본부는 이를 믿지도 않았던 것이죠. 자, 그러나 그 미국 훈련병이 발견하고 본부가 무시한 그 비행기는 183대의 일본의 첫 공습 부대 비행기였습니다. 그렇게 7시 53분 그 어떤 반격도 받지 못한 채로 아주 평화롭게 진주만에 도착한 첫 공습 부대는 진주만에 있던 수많은 비행기에 폭격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비행장에 폭격을 가했다는 건 대부분 반격을 못하게 함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일본의 진짜 목표였던 전함에도 수많은 일본군의 폭탄이 떨어지게 되죠. 거기다 일본은 미국이 그리고 킴멜 제독이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비밀 무기를 꺼내들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수심이 얕기 때문에 어뢰에서부터는 안전할 것이라 생각했던 미국 해군의 뒤통수를 치는 얕은 수심에서도 폭파하는 신형 어뢰를 개발해온 것이죠. 그렇게 진주만 함대의 군대와 그들의 지휘관이었던 킴멜 제독은 완전히 뒤통수를 세게 한 대 맞아버립니다. 2시간 후 9시 45분에 일본의 공격이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일본이 진주만 공습을 끝낸 건데요. 진주만 공습으로 인해 2403명의 군인이 죽게 되고요. 328대의 미국 비행기 그리고 19대의 미국의 함선이 완전히 파괴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미국에게 진주만 공습을 성공적으로 끝마친 일본은 그 기세를 몰아서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을 침공하게 되고요. 여러 국가를 일본의 색으로 물들이며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의 행보는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며 많은 국가들에게 무기를 팔아 돈을 벌고 있었던 미국으로 하여금 참전의 길을 걷게 만들게 됩니다. 1941년 12월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인해 미국이 완전히 냄비 뚜껑이 열리게 됩니다. 복수의 칼날을 갈다 못해 완전히 부러뜨려버린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드디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합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2차 세계대전의 판세가 연합국 쪽으로 기울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검은 그림자를 들이우며 2차 세계대전에 무거운 발을 옮긴 미국이 처음으로 내뱉은 말, 딱대.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전한 후 킴멜 제독을 대신하여 체스터 니미츠라는 사람이 진주만 함대의 지휘관으로 임명됩니다. 자, 근데 미국이 군사 최강대국이긴 했으나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바로 실질적으로 전쟁에 쓸 수 있는 군함이 단 4척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진주만 공습으로 파괴된 군함만 19대인데 쓸 수 있는 군함이 4대라. 야, 이거 참 부족하죠? 거기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은 빨리 국민들에게 뭔가 자랑스럽게 알릴 만한 결과가 나오길 원했기 때문에 니미츠의 입장에선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미국은 일본의 허를 찌르는 동시에 미국 국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을 수 있는 도쿄 공습 작전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일본 영해에서 비행기를 발진시켜야 된다는 큰 위험 부담을 감안하고 도쿄에 공습하게 되죠. 그리고 이 도쿄 공습은 일본의 허를 찌름과 동시에 일본인들의 엄청난 분노를 이끌어냈습니다. 자, 일본인들이 왜 화가 났느냐? 일본인들은 도쿄에 폭탄이 떨어졌다는 것만으로도 화가 났지만 폭탄 몇 개가 천황의 황궁에 떨어졌기 때문이었죠. 일본에선 천황이 거의 신급으로 모셔지기 때문에 일본인들 입장에선 신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도쿄 공습은 일본인들의 많은 공분을 사게 되고요.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던 일본의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독은 이 도쿄 공습을 계기로 다시 한번 미국의 함대를 공습하려고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작전의 큰 틀은 이렇습니다. 일본이 먼저 미드웨이라는 곳을 공격하고요. 미드웨이가 공격당했다는 사실을 안 진주만 함대가 하와이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면 진주만 함대가 미드웨이에 도착할 때쯤 일본의 훨씬 더 큰 후방 부대가 이 진주만 함대를 완전히 섬멸시키겠다는 계획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 작전을 조금만 더 세밀하게 살펴봅시다. 일단 처음에 일본의 항공모함 함대가 미드웨이를 기습합니다. 그렇게 배는 미드웨이를 향해서 오고요. 항공모함에서 발진된 비행기는 엄청난 속도로 날아와서 재빠르게 미드웨이의 방어선들을 모두 폭격합니다. 그리고 비행기들은 떠 있고요. 뒤에 따라오는 배들에서 군인들이 내려서 이 미드웨이를 완전히 점령하는 거죠. 자, 그러면 미드웨이가 공격당했다는 사실을 듣고 진주만 함대가 헐레벌떡 나타나겠죠? 자, 그럼 그때 항공모함 함대 뒤에 있었던 엄청난 수의 전함 함대가 미국의 진주만 함대와 마주하게 될 거고요. 그때쯤엔 하늘도 이미 일본의 것일 거기 때문에 일본의 해군과 공군이 완전히 진주만 함대를 몰살하겠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작전의 지휘자로서 나구모 주이치라는 사람이 임명되게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나구모는 전함을 잘 다룰 줄 몰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이 이렇게 작전을 짜고 전쟁을 준비할 때 미국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미국의 상황은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 미국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군함의 개수가 몇 개라고 말씀드렸죠? 그저 4개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해전을 벌이기도 전에 이 4대의 군함 중에 2대가 파푸아 뉴기니의 수도인 포트 모르즈비라는 곳을 공격하던 일본군과 만나서 패배를 겪게 되고요. USS 렉싱턴이라는 군함이 폭발한 채 침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전쟁 준비를 하기도 전에 병력의 절반을 잃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군은 저번처럼 다시 한번 일본의 암호를 해독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 라디오나 통신 장치 그리고 전보를 읽어보고 들어본 결과 유독 AF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AF를 중점적으로 암호 해독하기 시작하는데요. 해독 결과 미국이 드디어 이 AF가 미드웨이를 뜻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암호 해독을 마친 미군들이 AF가 미드웨이를 뜻하는 거고 일본이 곧 미드웨이를 공격할 것이라는 결과를 사령부에게 보냈으나 사령부는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1942년 6월 4일 일본의 항공모함 함대는 완전히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오전 6시 20분 항공모함이 비치되어 있던 일본의 함재기들이 미드웨이 상공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곧 뒤따라 일본의 함대도 등장하고요. 그리고 수많은 함재기들은 미드웨이 상공에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일본이 갑자기 미드웨이에 쳐들어왔다는 사실을 들은 미국 본부 재빠르게 미군 폭격기를 출격시키고요.
미군 폭격기들은 일본 항공함대 위에서 공격할 준비를 하죠. 그러니까 미군 폭격기들이 항공함대를 공격하기만 하면 완전히 일본 계획이 실패하는 것이었죠. 이에 당황한 일본, 재빨리 제로센이라는 전투기를 출격시킵니다. 제로센이 사실상 일본의 자랑이었죠. 마치 독일의 BF-109 기종처럼 말이에요. 어쨌든 제로센이 재빠르게 날아와서 미군 비행기보다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미군 비행기를 공격하고요. 나구모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미군은 맹렬히 맞서 싸우고요. 이에 당황한 나구모는 목표 지점을 여러 개로 분산하는 것이 아니라 미드웨이의 방어선 하나만을 공격하게 하여 다시 한번 일본군의 작전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길 원했고요. 방어선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바다에서 공격할 수 있는 어뢰가 아니라 지상용 폭탄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함재기 안에 있는 모든 어뢰를 지상용 폭탄으로 교체하게 됩니다. 이때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요. 그렇게 일본은 미드웨이 방어선 공격을 준비합니다. 한편 미국에선 로슈포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던 AF가 미드웨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일본이 미드웨이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공식적으로 미드웨이에 미 해군 지원을 보낼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AF라는 것이 미드웨이를 뜻한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까 계속해서 곰곰이 생각하던 로슈포트가 AF의 수도 설비가 고장났습니다 라고 일본에 전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전가를 받은 일본이 일본 본부에게 미드웨이에 물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게 되고요. 이때 로슈포트가 이 이야기를 낚아챈 겁니다. 드디어 AF가 미드웨이를 뜻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나온 것이죠. 그렇게 미국은 본격적으로 미드웨이에 엄청난 지원을 하게 되고요. 역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거기다 미국은 아까 포트 모르즈비 공격을 지원하던 일본군과 만나서 미국 군함 2개를 잃은 것 기억하시죠? 그 두 군함 중에 폭격당해서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USS 요크타운이라는 군함이 수리되어 합류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이번엔 미국이 본격적으로 일본 공격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상황이 이쯤 되니까 나구모가 식은땀을 흘리면서 손과 발을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구모는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의 진짜 목적은 미드웨이가 아니었지. 우리의 진짜 목적은 진주만 함대였고 진주만 함대의 허를 찌르기 위해선 군함이 진짜 우리의 목적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상용 폭탄으로 교체했던 무장을 다시 한번 군함을 공격하기 위하여 어뢰로 바꿉니다. 그리고 지상용 무기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경납고 한쪽으로 밀어넣게 되죠. 미군의 기습은 성공했지만 비행기들의 방향이 제각각이라서 크게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미국에선 급강하 폭격기가 유일한 희망으로 떠오르게 되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미국은 일본의 함대를 공격하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함대가 보이질 않습니다. 보여야 공격을 하기도 할 텐데 함대에서 비행기랑 배가 출발해가지고 미드웨이를 공격하긴 하는데 그 배와 비행기가 대체 어디서부터 온 건지를 찾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급강하 폭격기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에서 일본의 함대까지 찾아서 공격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게 되죠. 자, 상황을 조용하게 지켜보니까 또 일본이 상황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구모는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작전을 재실행하게 되죠.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비행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함대. 미국의 급강하 폭격기 조종사들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데 그들의 마음과는 달리 하늘엔 평화롭게 무지개가 떠있네요. 응? 무지개? 망망대해를 오가던 급강하 폭격기에 있던 한 군인이 수평선에 위치한 무지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무지개의 진원지가 어딘지 파악해보니까 한 배가 뿜어낸 물줄기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수많은 급강하 폭격기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배를 따라가 봅니다. 그렇게 10시 5분 미국 급강하 폭격기의 조종사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일본의 모든 항공모함 함대가 모여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여지껏 따라왔던 배가 일본 구축함 이라시였다는 것을 파악하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고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말도 안 되는 현실에서 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거기다 미국에 부활했던 요크타운의 함재기도 이 함대를 발견하여 합세하게 되고요. 급강하 폭격기들은 곧바로 급강하하게 됩니다.
180도의 각도로 최대한 많이 강화하여 5분 만에 일본의 항공모함 3척을 저격하고요. 아까 일본이 무정을 교체하느라 치워놨던 경납고에 있던 폭탄과 함재기들도 함께 폭발하게 됩니다. 아마 태양이 터진다고 생각했을 것만큼 큰 폭발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일본은 계속해서 전쟁하길 원했는데요. 마지막 항공모함 히류가 요크타운을 공격하고요. 미군도 많이 피해를 봤지만 아직까지는 싸울만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급강하 폭격기가 끈질기게 히류를 추적해서 결국 격침시키죠. 이렇게 미드웨이 해전이 막을 내리게 되고요. 일본은 물 없이 알약을 먹은 급의 쓴 패배의 맛을 봐야 했습니다. 미드웨이 해전의 결과 미국과 일본의 장병들을 모두 합하여 3,000명 이상의 군인이 죽게 되고요. 나구모는 자결했고 야마모토는 사살되었습니다. 미국은 이를 계기로 군사적 최강국이라는 입지를 굳히게 되죠. 그러나 일본은 여기서 전쟁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미국인들은 물론 일본인들까지도 상상도 하지 못한 엄청난 비밀 무기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우린 그 무기를 가미카제라고 부릅니다.